벌써 방학이 다 지나고요. 이제 개학이 코앞이에요.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 공부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개학이 다가오면 학생도 부모님도 걱정이 되시죠. 그래도 학년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자기가 공부해야 할 거를 자녀가 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그나마 걱정이 조금 덜 되시겠지만, 이제 자녀가 공부하고 거의 담 쌓고 이렇게 기초도 튼튼하지 못하면 정말 학년이 올라갈수록 걱정은 더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을 보내준 어머님이 딱 그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노베이스인 학생은 어떻게 해야지 공부시킬 수 있을지 우선 사연을 먼저 들어볼게요. 공부는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큰애는 알아서 했던 것 같은데 큰아이와 10살 이상 차이 나는 늦둥이 아들은 그렇지가 않네요. 요즘 교과 과정도 큰애 때랑 너무 많이 달라졌고 늦둥이다 보니 공부를 강조하기보다는 편하게 키운 것 같아요. 이제 중3 올라가는데 사실 중2 때 처음 중간고사 성적을 받고 저도 아이도 다 충격을 먹었습니다. 5, 60점대 점수가 나왔어요. 아이는 그냥 공부 안 해도 어느 정도 성적을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봤다고 하네요. 시험 점수 받고 어머니도 많이 놀라셨겠어요. 어머니 지금 기억하시기에는 큰애가 알아서 했던 것 같죠? 어머니 큰애 키울 때 매 순간 지금 찬찬히 다시 돌아보세요. 처음부터 알아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학생도 지금 점수 받고 이제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텐데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더 들어볼게요.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할 줄 알았는데 그 후에도 점수는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프린트물도 한번 보고 교과서도 읽고 시험 봤다고 하는데 별 차이가 없었어요. 자기는 왜 공부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며 학교 생활 잘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태도예요. 아이가 삐뚤어지지도 않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편이라 인성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부는 계속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애가 중3에 올라가서는 좀 공부할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요? 한번 쑥 읽어보고 성적이 오를 거면 왜 다들 공부 걱정을 하겠습니까? 얘가 이걸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내가 뭐가 문제냐? 라는 이 떳떳한 마음이 공부를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자기 문제를 부정하고 공부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라서요.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이 학생이 공부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해야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 학생은 자기가 공부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지만 그건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아니고요. 핑계일 뿐이죠. 어머님들 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일단 학생의 문제가 뭔지 먼저 알아야 돼요. 다들 생각하시기에 이 학생이 기초 실력이 없다. 그것만 문제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기초 실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요. 이 학생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중학교에서는 그래도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조금 좀 공부를 하면 80점대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5, 60점대 점수가 나왔다는 건 이 학생이 기초 실력도 부족하지만 공부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알려주거든요. 공부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조금 해봐도 별로 신통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이거 왜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공부할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핑계를 대는 게 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애가 혼자서 공부를 시작하기도 쉽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이런 노베이스 학생을 받아주는 학원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막 애한테 기초 내용을 쑤셔 넣는다고 애가 그걸 따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막 몰아붙이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좌절감만 더 느끼고 더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학생 공부하도록 이끌어주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공부법 관련 영상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봐도 다 어떻게 하면 1등급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명문대를 보내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영상은 많은데 정말 노베이스인 아이를 공부시키는 방법 알려주는 영상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학생 공부하게 하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엄청 힘든데 이게 성과가 나와도 서울대 보낸 것만큼 대단한 찬사를 받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안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5등급 하는 애를 3등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스스로 공부하게 할 수 있다. 그건 정말 그 아이로서는요, 대단한 인간 승리고 1등급 아이를 서울대 보내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보람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학생을 공부시키려고 하면요, 아기들 이유식 시작할 때 그때의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돼요. 아직 소화력이 안 되는 아기를 빨리 키우겠다고 밥이며 고기며 막 이렇게 먹여주면 큰일 나잖아요. 처음에는 미음 같은 액체로 시작해서 조금씩 이렇게 유동식으로 넘어가지요. 그런 것처럼 이런 학생은 공부도 미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학생의 공부 마음과 성격 이런 걸 다 고려한 심리적인 서포트도 꼭 필요해요. 학생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적절한 심리적인 서포트, 그 다음에 학생의 수준에 맞춘 내용, 단계적인 공부 방법, 습득 이렇게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학생의 현재 실력 수준과 사고 특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마다 사고 특성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고 어떤 사람은 숲만 보고 나무를 못 보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거를 대충 봐서 숲도 나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인간의 뇌는 항상 이 왜곡을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그런 특성을 파악하는 게 이 아이의 공부 방법을 지도할 때 굉장히 핵심적이에요. 아이가 공부하면서 어디서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고려하는 학습 심리 상담 코칭이 이런 학생들한테는 꼭 필요해요. 이게 공부를 막 가르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공부 노베이스 학생들은요, 공통점이 3가지 정도 있어요. 우선은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이요,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2번째는 얘네들이 문해력이 딸려요. 그리고 3번째는 시험 문제를 풀 때 하나씩 이렇게 따져가면서 아는 내용을 이제 문제 푸는데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아주 취약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학생이 오면 실력 테스트를 따로 시험을 보면서 진행하지는 않고요. 다른 2가지 형태로 점검을 해요. 학교 교과서를 읽혀요. 그걸 읽히면서 학생의 기초 지식과 문해력 수준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 시험 문제 풀게 하고 설명하게 하면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의 사고작용이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해요. 일단 기초 지식과 문해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요, 수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수업에 당연히 집중이 안 되죠. 그리고 시험 문제도 문해력이 딸리면요, 뭔 말인지 모르고요. 시험 공부는 더더욱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정말 교과서를 읽는 것부터 이렇게 붙들고 시켜야 돼요. 교과서 여러 번 읽게 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애가 그걸 따라가려고 할까요? 애가 그걸 하려고 할까요? 그게 관건인 거죠. 그래서 학생의 성격이나 공부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각기 다른 성격과 공부 마음에 따라서 이게 애들에 대한 접근이 달라지거든요. 예전에 제가 시리즈로 아이 성격과 공부 마음에 따른 동기부여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 링크가 상단에 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동기부여하는 내용은 뒤에 성격과 공부 마음 설명하는 데서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공부 안 해본 학생, 문해력이 떨어지는 학생은요, 어휘력도 떨어지고요, 문장을 읽고 해석하고 문단의 핵심을 짚어내는 걸 힘들어해요. 예를 들면 영어 문법에서 to 부정사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가를 거부하는 뜻의 부정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to 부정사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요즘 학생들이 이제 한자어 실력이 부족해서 사생대회를 죽기살기 대회라고 이해한다고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해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요. 훈련하면 키워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요거부터 이제 키워야 돼요. 그리고 이 애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고 할 때는 이 공부에 싹이 돋는 정말 새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단치면 안 돼요. 야단치면 그 새싹을 밟아 죽이는 게 돼버려요. 그리고 이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르게 접근을 하는데 오늘 사연의 주인공 같은 학생에게는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또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도 많이 던져줘서 학생의 사고를 자극하게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문해력이 이제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 수업도 학원 강의도 인강도 다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귀로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나 선지를 읽어도 핵심을 못 짚어내요. 이렇게 문해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개념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도 하게 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습서도 찾아보게 하고 책에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붙이는 것도 시켜요. 미음으로 시작해서 유동식 먹이고 그다음에 밥 먹이고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이유식을 하는 과정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떠먹여주지는 않아요. 국어 단어도 모르면 사전 찾아보게 하고요. 모르는 개념은 검색해서 찾아보게 해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 공부 방법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스스로 하는 공부 방법을 몸으로 익히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몸으로 익힌 거는요, 잘 잊지 않거든요. 이 과정에서 아이에게 격려와 칭찬, 그리고 아이와의 밀고 당기기, 이 밀당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좌절감이나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자기가 배우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이제 인강을 좀 찾아 듣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인강을 혼자 듣게 하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제가 옆에 같이 앉아서 들으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1시간씩 앉아서 집중해서 인강을 끊어가면서 듣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필기도 하고 또 되새김질까지 하도록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다 될 것 같고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다들 상상이 되시죠? 처음에는 이런 애들이요, 인강 한 개 듣는 것도요, 진짜 버거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렇게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안에서 이제 매일 아이에게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짧은 상담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신기하게도 자신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효능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뿌듯함과 변화를 느끼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학생에게 공부가 의미 없는 활동이 아닌 거예요. 점점 공부를 해나가면서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그런 변화가 생겨나요. 공부를 억지로 시킨다고 노베이스 탈출이 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변하도록 해주는 거. 그게 바로 노베이스 탈출법이에요. 그러면 노베이스 학생이라면 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될까요? 이런 절차는 거의 모든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절차만 따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아니라 가지고요, 절차에 따른 공정을 거친다고 다 똑같은 상품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참으로 델리케이트한 과정이에요. 각 학생의 성격과 공부 마음, 심지어는 매일매일의 느낌의 기분, 아이의 몸 상태,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한 사람의 마음과 믿음과 행동이 바뀌는 건 그냥 내가 마음 먹었어! 이런다고 딱 기적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 각 학생들의 이제 성격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적이거든요. 이 사연의 학생은 걱정이나 불안 이런 건 크게 없지만 자기만의 생각이 중요하고 자신에게 의미 없는 일, 관심 없는 일에는 신경을 1도 안 쓰는 성격이에요. 이런 성격을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라고 하는데 엉뚱한 생각도 잘하고 호기심도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공부, 거기에는 신경도 안 쓰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자기가 학교 생활은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도 알고 자기 필요한 만큼 지금 딱 이렇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름 자존심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거를요, 이렇게 억지로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런 학생은 그래서 공부를 무조건 시킨다고 절대로 따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말은 공부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하지만 좀 잘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게 성격 검사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초반에 이제 이 학생의 마음을 알아주고 좀 자극을 해주면서 공부의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해나가야 돼요. 성격 검사에서 공부를 잘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학생의 공부 마음은 지금 어때요? LSI 공부마음 검사 결과를 보니까요. 이 학생은 공부를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잘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회피하고 싶고 회피하는 행동을 하겠죠. 공부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관심 있고 흥미 있어 하는 활동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많고 공부 때문에 고민을 하거나 불안해하지도 않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살짝 보여요. 그래서 이런 상태일 때는요, 애한테 서서히 접근해야 돼요. 공부를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너무 빡세게 시작을 하면요, 정말 공부를 혐오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학생한테는 자신이 공부를 통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해줘야 되고 또 흥미가 생길 수 있게 그렇게 끌고 가줘야 돼요. 제가 영상 초반에 쭉 설명을 해드린 이제 이 학생 공부 지도하는 방법은 이 학생의 공부 마음과 학생의 성격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전체 과정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아이의 변화도 이렇게 빨리빨리 막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기다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변화를요, 속성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이 드러나는 통증만 잠시 없애려고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티면 결국 되돌릴 수도 없을 정도로 병을 키우게 되잖아요. 근본을 치유하는 데는 시간도 비용도 노력도 많이 들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학습, 심리, 상담, 코칭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 근력을 키우게 되면 아이의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더 긴 안목으로 아이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요?